자, 문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번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이제 시험이 다가왔죠.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제가 가끔 얘기를 해드리는데 뭐 3월, 4월 지나가면 그 다음에 뭐 자소서 쓰고 제가 어저께도 4시까지 막 그 인턴인가요? 막 자소서 막 내고 막 하느라고 다들 정신없고 그래.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제 공채도 나중에 되면 막 자소서 작성하고 내느라고 다른 거 막 공부도 못하고 막 그거 하고 또 서류하고 뭐 내고 막 바빠지니까 아마 4월, 5월부터는 일정 정도 시간을 좀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얘기해드리지만 뭐 월수금 뭐 해갖고 오전에 뭐 언어 추리 자료 수리 자료해서 뭐 정보 역량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공부를 이제 월수금하고 뭐 화목토 뭐 이럴 때는 논술 공부를 뭐 한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하시면서 또 이제 체력장이 바로 끝나고 있고 면접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기 여러분들 늘 얘기해드리면 최종 목표가 그 최종 합격이지 필기만 합격하고 뒤에 체력장 뭐 이러죠. 근데 갑자기 체력장 가서 오래 달리기 있잖아요. 이런 거 달리면 그 꼴찌를 하기 싫으니까 점점 빨라진대요. 그래서 그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5월부터는 좀 뭐 달리기라든가 푸시업이나 여성분들은 무릎 대고 뭐 푸시업이라든가 악령 뭐 이런 것들도 좀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이제 다음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시간의 압박감 그래서 지금 오늘 뭐 푸셨겠지만 사실은 시간을 많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셔서 만약에 15문제 지금 뭐 다 풀었다. 그러면 좀 괜찮은 편이고 10문제 이상 풀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압박감 받으시면서 더 빨리 시간을 줄이셔야 되고 10문제 이하로 풀었다. 그러면 이제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물론 다 풀었다고 또 다 맞는 게 아니야. 그죠? 정답률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근데 자기가 이제 주로 틀리는 유형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제가 이제 그 뒤에다가 써드려요. 어떤 문제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라 그러면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언어 능력이라는 게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간과의 싸움도 있지만 두 번째는 점수가 잘 안 올라요.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 피셋도 마찬가지고 제가 PSAT도 보는 뭐 행시, 외시 이런 보는 학생들도 100점에서 한 70점, 60점대다 그러면 합격 컷이 75점에서 80점 나온다 그러면 그 5점, 10점이 안 올라. 왜 안 오르냐면 늘 똑같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게 자기가 푸는 거 정도에서 푸는 속도에서 푸는 정답률은 푸는데 자기가 자꾸 틀리는 유형은 잘 몰라. 그거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점수 5점, 10점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간단해요. 뭐냐면 대부분 보면 오늘도 이제 그렇지만 그 국정원도 이 NIAT가 지금 5회, 6회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변칙적으로 이제 NIAT는 출제를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2014년도에는 자연과학 지문이 나오고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문과 학생들은 와, 이게 무슨 처음 보는 거였다 막 이러면서 그러고 근데 자연계 학생들하고 이제 틀리죠. 자연계 학생들은 또 그런 거에 이렇게 익숙해. 2015년도에는 난이도가 낮고 좀 쉽게 나왔어. 그랬더니 이제 이 정도는 좀 되게 그래요. 2016년도에는 또 어렵게 나왔다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난이도를 올리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자연계 학생들한테는 철학 지문 그것도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이기 이론론 뭐 해서 퇴계 이황 제시문 길고 막 이와 기 막 이게 무슨 게다가 예술하고 그다음에 인문 그 아까 철학 칸트라든가 뭐 하버마스 이런 지문 나오면 막 헤매기 시작해. 근데 또 문과 학생들은 아까 뭐 우리가 알다시피 과학 지문 같은 거 나오면 또 어려워해.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자기가 어려워하는 지문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최소한 개념적인 파악이나 분석적으로 읽는 방법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문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딱 갔는데 그죠? 올해는 제발 쉽기를 이럴 수 있지만 그게 마찬가지예요. 쉬우면 어떻게 돼? 나만 쉬운가? 딴 사람들도 다 쉽고 어려우면 뭐 나만 어려워? 딴 사람도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내가 약한 지문 종류가 어느 종류고 읽을 때 효율적으로 읽어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독해법 이런 것들 그리고 시간 줄이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유형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난이도가 쉬운 거, 어려운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제가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글의 맥락은 잘 파악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놓치시거나 어떤 분은 세부적인 내용 일치나 이런 문제는 잘 풀고 그러는데 큰 문단에 대한 큰 이해라든가 논지 파악이라든가 또 적용 문제라든가 이런 걸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뒤에다가 그런 유형의 어떤 유형이 약한지 본인의 그걸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그런 문제 위주로 뭐 나중에 다른 문제들을 풀 때라도 그런 문제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2, 3개월, 지금 남았지 이제 한 2, 3개월 남은 기간 동안 아주 간단해요.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지. 뭐 많은 걸 바라지시 마시고 이게 언어도 그렇고 20분에서 25분, 한 문제당 1분에서 1분 30초 주어지는데 딱 3문제만 더 풀자. 이거예요. 3문제만 더 풀자. 그러면 15문제, 15문제에서 내가 12문제인데 3문제 더 풀면 15문제 푸는 거고요. 3문제 더 풀고 정답률을 70에서 80%까지 올린다. 이 정도 목표를 삼으시고 그 두세 달 동안 내가 속도를 많이 높이는 것도 아니야. 지금 12문제 푸신 분은 15문제까지 다 풀고 한 두세 문제만 틀리는 정도로 선방을 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각각 그러니까 뭐 언어, 추리, 수리, 자료 해석, 뭐 정보 역량 이런 데서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일단 문제 푸는 속도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남은 기간 동안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정도 올리겠다 이런 목표. 그리고 특히 자기가 자꾸 실수하고 틀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면 더 긴장한 상태에서 막 나눠주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막 진짜 학생들 그래요. 막 15분 만에 뺏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냐면 언어 보고 걷어가고 추리 보고 걷어가고 수리 자료 해석 보고 걷어가고 그 다음에 휴식을 줘요. 그러니까 그게 1시간 좀 넘어간다는 얘기는 20에서 25분 정도 주는 건데 느끼기에는 막 걷어가고 뭐 하고 하니까 5분도 안 주는 것 같아요. 막 이런데 아니에요. 자기가 느끼는 거지 충분히 시간.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해서 가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이렇게 그 OMR 카드에 작성하고 풀어보는 연습은 이거를 이제 8번, 9번, 10번 정도 해보셔야 진짜 거기 가서 이제 막 풀어보고 할 때 이게 훈련이 되는데 집에서 막 이렇게 아무리 자기가 시간 재고 푼다고 하더라도 직접 가면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아마 여기 와셔서 매번 풀 때는 진짜 그날 국정원에서 딱 보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긴장감 타고 막 풀어보고 이제 가서는 거기서 푼다고 저 여기 와서 푸는 것처럼 편한 마음으로 푸셔야 성적이 훨씬 올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셔야 된다. 자, 우리가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죠. 과학 지문인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글을 읽는 방법 중에 이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뭐 좀 제가 얘기해 드리면 개념적인 이해 그리고 분석적 독해 방법. 그 자연계 학생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학 지문이나 예술 지문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또 어려운 개념 막 이런 게 나왔을 때 또 인문계 학생들은 과학 지문인데 막 전공서적 같이 어려운 개념이 나왔을 때 이럴 때는 그 당황하시거나 막 그러지 마시고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서 자기한테 생소한 개념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럼 그 개념에 대한 정의에다가 반드시 밑줄을 그어놔야 돼. 이게 뭐고?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념마다 이게 어떤 걸 뜻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분석적인 사고라는 건 그 개념적인 이해가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구나. 거기에 표시를 해놔야 돼. 그리고 읽어 나가시면서 그거에서 이제 바뀔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 분석적인 사고는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독해법은 접속사 혹은 의미 연관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흐름도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 개념적으로 이해하는데 이게 어디로 갔다가 그러나 뭐 역접으로 갔다가 또 추가 설명이 나온다 그러면 문단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가끔 학생들이 그거 조금 읽고 내가 칸트와 하이데거의 철학을 모두 다 이해한다.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선생의 이기 이론론 우리가 기대승과의 사단 칠정 논변을 다 한다. 이런 거는 그럴 수 없어. 그냥 잘라진 글인데 그 글에서만 그러니까 거기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서 몇 가지 개념만 이해하면 풀 수 있도록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개념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 개념 중심으로 독해를 하시는 그 방법을, 그러니까 물론 표시하는 방법은 본인 그 학생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표를 한다든가 삼각형이나 또 화살표를 이렇게 긋는다든가. 근데 눈으로만 읽는 건 절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 평상시 독서를 하실 때도 이렇게 쭉 중요한 개념을 이렇게 하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글이 몇 문단이 있으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중요한 개념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별표하고 뭐 일로 갔다. 그럼 세모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하고 대립이다. 그럼 이렇게 표시하시면서 이런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읽는 법을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를 읽을 때 찾기도 쉽고 대부분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학생들이 뭐냐면 읽다가 또 다시 읽었다가 또 읽었다 한 3번 읽으면 이제 한 문제당 막 시간이 엄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런 게 조금 빠르게 훈련이 되시면 나중에는 딱 그 부분만 읽고도 그러니까 다 안 읽고요. 문제 보고 그 부분만 읽고도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혹은 이 문제가 너무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그러면 넘기고 뒤에 있는 쉬운 문제부터 그러니까 1번부터 15번까지 쭉 풀고 체크하고 넘어가고 근데 이렇게 그 체크하고 넘어가려면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이고 추리도 마찬가지고 수리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가 좀 안 되겠다 싶은 거는 별표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 문제 유형을 알고 이걸 딱 보는 순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안 그래. 학생들이 수리 자료 해석이나 추리도 그렇고 이 언어도요. 일단 읽고 하다가 어떤 난관에 봉착하냐면 이미 투자한 시간이 많아. 그냥 넘어가기엔 그렇고 그리고 막 읽고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하고 그 문제를 틀려. 그러면 엄청난 손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형을 파악해서 체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딱 풀어보고 이제 체크해 놓은 문제를 시간 내에 풀고 이런 스킬적인 부분도 이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읽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는 뭐 아까 제가 OMR 카드 체크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뭐 혹은 이런 것들도 스킬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20세기 초 동그라미 해볼까요? 허블. 아하. 우리가 이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허블에 대한 얘기구나. 우주죠, 우주.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허블 망원경이 생기고 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우주를 촬영해갖고 온 게요. 저도 이제 보고 이게 무슨 그래픽도 아니고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 허블 망원경으로 촬영된 그 우주의 은하, 우리 은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안드로메다 은하라든가 보면 뭐 진짜 SF에나 나올 만한 너무 멋있는 그래서 우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게 이 허블이나 허블 망원경, 허블 상수, 우주 상수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그래서 137? 이 우주를 하는 사람들은 그 숫자에 137이라는 숫자에 이게 우주 상수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 그런 거에 막 매혹되고 그렇죠. 자.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가 낮은 긴 파장 쪽으로 분광성들이 이동하는 적색 이동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로부터 먼 은하일수록 밑줄이요. 더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게 우주 팽창 가설.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재는 거냐면 지구에서 이 A와 B의 개념. 근데 A와 B가 15년 뒤에 관측하니까 이 두 별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는 건 뭐야? 이게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을수록 더 먼저 팽창한다. 그럼 당연한 얘기야. 왜냐면 여기하고 여기의 거리하고 여기의 거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풍선 불면 표면이 더 먼저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일반 상대성 이론과 더불어 이 결과는 우주 진화를 설명하는 표준 동그라미와 대폭발 이론의 형성을 중요한 영감을 주었다. 빅뱅 우리가 표준 대폭발 이론에서는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을 은하들의 고유한 운동이라기 때문에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하면 우주 팽창 이런 거에 동그라미를 해놔야 되겠죠. 또한 뜨거운 대폭발 이후 우주 팽창에 따른 동그라미요 냉각 과정에서 별과 은하 등의 재료가 정상적인 물질이 모두 생성되었고 현재 관측되는 절대온도 2007도의 이 절대온도는 원래 칼빈이죠. 2007 칼빈 우주 배경 복사를 만드는 빛이 방출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하면
여기서 하고 뜨거운 대폭발 이후 냉각 과정. 그죠? 을 거치면서 뜨거워서 점이 있었다고 그러죠. 빵 하고 이게 빅뱅이야, 빅뱅. 그리고 빵 하고 터져서 이제 식어가면서 별도 생기고 은하도 생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 사실은 이 일반 상대성 아인슈타인이 우주 배경 복사나 뭐 가장 간단한 게 중력파라는 걸 가설을 세워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중력파에 대한 내용이 작년이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좀 헷갈리긴 한데 실제 미국에서 관측을 했어요. 이제 중력파의 실제를.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만 주장하던 그 중력파가 100년, 120년 만인가요?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던 것에 100년 만에 실제 존재한다는 걸 미국의 그 나사에서 중력파 그거를 탐지를 해내가지고 실제 이 이론이 맞구나. 우주에 대한 배경복사. 그러나 자 별표 3개 하시고 이게 받기 전에 표준 대폭발 이론에도 몇 가지 약점이 있다.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 방향에 관계없이 아주 작은 오차 범위 내에서 같은 값을 보이는 동그라미요 등방성 별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이 등방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 등방성이 뭐냐 이런 거죠. 지금 보면 뭐냐면 관측 방향에 관계없이 오차 범위 내에서 같은 값을 보인다는 거야. 배경 복사가. 요게 등방성이라는 뜻이죠. 요거를 연결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아까 등방성 뭐 요런 개념들을 잘 보셔. 정보가 두 지점 사이를 가장 빠른 속도는 광속이므로 한 지점으로 빛이 도달하는 최대 거리인 지평선 거리 동그라며 먼 지점과의 접촉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우주에서 반대 방향에 있는 두 영역은 방출될 당시 서로 지평선 너머에 있는 어떤 상호작용도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동그라며 거의 일치한다. 그죠? 그러니까 또 우주 배경 복사 온도가 일치한다. 그러니까 자, 표준 대폭발 이론은 우주의 평균 밀도가 우주 팽창을 언젠가는 멈추게 할 정도의 중력을 만들어내는 밀도인 동그라며 임계 밀도. 이런 거. 자, 지금 이 임계 밀도도 뭐냐면 우주의 팽창을 언젠가 멈추게 할 정도의 중력을 만들어내는 밀도다. 요 개념을 딱 하는 임계 밀도가. 을 멈추게 할 정도의 이런 중력.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가장 간단하게 아는 누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뉴턴이 뭐 여러분 아시죠? 만유인력 또 중력 작년인가요? 올해가 아니고 작년 수능에서 문제가 됐던 37번이 프린키피아 이 중력 그게 나와가지고 막 이거를 뭐 고등학생들이 풀 수 있냐 시간 내에 막 그래가지고 불수능이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죠.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간단한 원리로 얘기해드리면 만유인력은 뭐야? 잡아다니잖아. 그죠? 잡아다니는 거니까 이렇게 가려는 게 중력 힘이에요. 근데 팽창은 무슨 얘기야? 반대 힘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잡아당기는 반대 힘보다 팽창 힘이 커. 팡 터지면서. 그러면 팡 하니까 지금은 뭐가 세? 여러분들 팽창 하는 힘이 크니까 팽창을 하고 있죠. 근데 만약 이 중력이 더 높다면 팽창이 멈추겠죠, 이제. 그리고 만약 이 중력이 더 강하다면 우주는 쪼그라들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간단한 원리죠. 이게 팽창하는 힘이 크느냐, 잡아당기는 힘이 크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지구가 여러분을 잡아다니고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동동 안 뜨고 그죠? 그러니까 지구는 저를 더 사랑해요. 더 강하게 당기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몸무게가 더 나가는 거야. 우리가 몸무게 하는 건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몸무게 하는 건 몸무게라는 건 나의 힘이 아니라 중력의 힘이다. 그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당기는 힘. 근데 중요한 건
그 중력이 더 셀 때 이 팽창이 멈춘다. 그게 임계야, 임계. 그러니까 그 임계 밀도라는 건 이게 팽창을 하는데 어느 순간 중력 힘과 이 팽창하는 게 이걸 멈추게 할 정도로 커지는 상태. 이게 임계 밀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팽창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까 뜨거운 대폭발이고 냉각 과정이 있었잖아.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배경복사도 그 열이, 배경복사라는 말은 열이에요, 열. 근데 그 열이 있는데 점점 커지면서는 뭐가를 할까? 냉각이 일어나겠죠. 근데 냉각이 멈추게 되는 순간도 이 임계밀도랑 상관이 있는 거죠. 이제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우주의 모양과 운명은 모든 것을 서로 멀어지게 하는 우주의 팽창과 동그라며 중력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우주는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으면 가까스로 팽창을 계속하는 밑줄 평탄 우주가 되고 임계 밀도가 작으면 팽창을 계속하는 그죠? 열린 우주가 되며 임계 밀도가 크면 어느 시점 팽창을 멈추고 수축하게 되는 닫힌 우주가 된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요? 어스무레하게 이거하고 그 팽창하려는 힘하고 비슷하면 무슨 우주? 평탄 우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팽창력이 크면 계속 늘어나는 열린 우주. 만약에 중력이 더 커서 수축을 멈추고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닫힌 우주. 이건 아주 간단해. 이렇게 조사만 해보면 돼. 측정해보면 아직은 열린 우주다. 이렇게. 뭐 약 우주 나이 지금 200억 년 이상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별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표준 대폭발 이론의 문제점은 급팽창 이론이 제시되면서 해결되었다. 1980년대 구스는, 자,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그 문제점들이 우주가 탄생하고 10에서 35초가 지나 극히 짧은 시간 동안 1050배 정도로 급격히 팽창했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급팽창 이론. 이제 약점이 있었는데, 이 15초에서 빵 하고 터지면서 1050배로 엄청나게 커지면서 우주의 모든 영역은 탄생 직후에는 지평선 거리 안에 가까이 있어서 상호 정보 교환으로 같은 온도가 되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이후 공간의 급팽창으로 지평선 거리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터지면서 지금 얘기했는데요. 지평선 거리를 넘어서게 된 거죠. 우주가 엄청난 크기로 급팽창했다면 부분적으로 거의 동그라며 평평하게 보이게 되어 우주의 평균 밀도는 임계 밀도와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급팽창해서 쫙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평균 밀도와 이게 같게 되면 평탄 우주. 뭐를 설명하려는 거야? 아까 등방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등방성을 설명 못하는 게 약점이었는데 그냥 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막 모든 우주의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과학자들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걸 가지고 우주의 모든 비밀을 풀려고 하면 안 되고 뭐만 이해하면 되냐면 등방성을 설명 못했는데 급팽창 이론으로 약점을 보완하고 설명하려고 했어. 급팽창 하니까 임계 밀도와 이게 같아지니까 이제 등방성을 설명 못하는 약점을 보완해서 등방성이 왜 생겨났는가, 지평선 너머에 왜 평탄하게 이게 똑같아지는가를 설명하려고 한 게 바로 이 급팽창 이론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밑에 우주의 평균 밀도는 임계 밀도와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관측 결과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우주의 질량이 우주의 평균 밀도에 관한 이론적 예측치에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주에서 관측되는 천체들을 포함한 정상적인 물질의 질량은 임계 밀도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질량의 수 %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질량이 밑줄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데 중성미자, 약간의 질량을 가진 가상적인 입자 등 그 후보로 거론되나 아직은 확인된 바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과학적 지식이 얼마나 그 미약한지를 이런 걸 보면 알아요. 제가 여기 보면 우리가 모든 비밀을 많이 아는데 거의 한 3, 4%밖에 몰라. 나머지 물질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물질들이야. 이걸 뭐라고 총칭을 하냐면 암흑 물질, 그리고 우주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설명하는 건요 3%도 안 돼요. 그러니까
6% 이상이 암흑 에너지. 그러니까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뭐야? 암흑 물질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질량은 암흑 물질. 암흑 물질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던 중 1998년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의 초신성의 관측으로부터 밑줄이요. 우주의 팽창 속도가 한때 생각되었던 것보다 느리지 않고 오히려 밑줄 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자, 이제 우주 팽창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느리지 않고 가속하고 그러니까 속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은 밑줄 미지의 에너지가 별도로 있어 서로를 끊임없이 밀어내지 않는 한 설명하기 어렵다. 결국 암흑 에너지, 동그라미 보세요. 이 에너지가 우주 밀도의 70%, 암흑 물질은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면 질량은 뭐를 결정해? 중력을. 에너지는 이 임계, 팽창력을 결정하니까 암흑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0%니까 어떻게 팽창이 가속되고 있는 거예요. 질량보다.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 이게 왜 암흑 에너지인가요? 그러면 뭐야? 몰라,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뭐냐면 타노스나 뭐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오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도르마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 이런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를 막 인격화 시켜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만든 게 그런 애들이야. 막 힘은 엄청 센데 나와가지고 막 하는 게 이게 70% 암흑 물질이 20 정도로 이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왜 암흑 에너지인가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주의 비밀은 90%는 우리가 모르는 물질과 모르는 에너지로 돼 있고 아는 거는 뭐 기껏해야 한 몇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현재까지 우주에 대한 이해가 옳다면 미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밤하늘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최근에 미국의 한 연구팀은 암흑 에너지에 의해 지배되는 우주의 변화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우주 나이가 지금의 2배가 되면 우리 은하는 밑줄 보세요. 강한 인력에 끌려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 등과 합해져서 밤하늘에 보이는 별의 수가 약 2배가 될 것이다. 그죠? 우주가 이렇게. 그렇지만 먼 은하들은 점점 더 멀어져서 우리 시야에서 사라질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관측되는 자신을 둘러싼 우주의 일부만 볼 수 있게 되어 우리 은하단은 거대한 우주 공간에 동그라며 작은 섬 우주가 남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은하는 섬 우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이렇게 뭐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하면 우주 팽창설, 우주 팽창가설, 허블의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게 뭐야? 약점이 있었다. 뭐야? 등방성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급팽창 이론이 나와서 이 설명을 보완했고 그 이후에 무슨 얘기예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살면서 우주의 미래는 섬우주가 될 것이다. 뭐 대충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자, 이거 보세요. 위재무심을 근거로 볼 때 밑줄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진술은 무엇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전체 내용을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1, 2, 3, 4번, 5번 중에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자 밑줄 보신 게 올바르지 않은 진술이야.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되는 방법을 2개 얘기해 드리면 하나는 긴가 민가한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확실히 아닌 것만 잡아내면 그게 답이야. 그러니까 그런가 안 그런가 이런 거 언급되지 않은 내용. 이게 학생들을 시간을 잡아먹고 혼란에 빠뜨리는데 물음표를 해놓으면 돼. 내가 모르겠는 건. 대신 확실히 아닌 게 뭔지만 잡아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확실히 아닌 거는 거기 보시면 임계 밀도에 대한 게 임계 밀도는 우리가 뭐랬어요? 평균 밀도가 우주의 팽창을 언젠가는 멈추게 할 정도로 중력을 만들어내는 밀도라고 그랬어. 이 임계 밀도에 대한 정의만 잘 알면 알 수 있죠. 거 보세요. 우주의 모양과 운명은 2번 보세요. 임계 밀도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면 우주의 모양과 운명은 아까 그 뒤에 보면 뭐예요? 맨 뒤에 나올 때 2배가 되고 무슨 얘기야? 2배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미래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2배가 된다는 말은
가속화되고 그 얘기는 이게 변화될 거를 예측해서 우리가 모양이 만들어지고 이 얘기 때문에 멈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계밀도에 대한 개념만 잘 아시면 변화를 측정하고 인계밀도가 변해요? 안 변하죠. 인계밀도는 팽창이 딱 멈추는 그 밀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인계밀도가 변화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자, 뭐 나머지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확실히 아닌 것만 되죠. 그래서 임계밀도는 변화하는 밀도가 아니라 무슨 얘기야? 우주의 팽창을 멈추게 할 정도로 중력을 만들어내는 그 밀도를 임계밀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임계밀도에 도달했다 그러면 그건 고정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정값. 변화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측정하는 게 아니죠. 2번이 정답. 자, 2번 다음 보기에 전체 우주에서 암흑 에너지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 동그라미. 자, 이거는 이제 뭐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를 해드린 게 왜 개념적인 이해나 이렇게 모를 때에는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되냐면 임계밀도를 알아야 이게 되지만 또 암흑 에너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번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다음 타당한 걸 골라라. 기억 보세요.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 온도 동그라미요. 가속적으로 감소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어. 우주 배경 암흑 에너지는 뭐를 하는 힘이죠? 암흑 물질은 질량이니까 잡아당기는 힘이고 이거는 팽창하는 힘이죠. 팽창하는 힘. 근데 팽창을 계속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제가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뜨거운 폭발 이후에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가 식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온도는 어떻게 돼? 감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팽창이 가속화된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 에도 있는데 제시문에도 한번 밑줄어 보시면 팽창이 가속되고 있는 것은 미지의 에너지가 별도로 있어서 서로를 끊임없이 밀어내지 않는 한 설명하기 어렵다. 결국 암흑 에너지라 불리우는 이 에너지는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는 팽창을 가속화시키고 암흑 에너지가 일어나는 변화는 결국 팽창에 따른 냉각 과정에서 가속적으로 감소하게 돼 있죠. 온도가. 기억은 동그라미. 그러니까 맞는 얘기다. 왜냐면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는 뭐를 하는 힘? 팽창을 하는 힘. 팽창이 가속화되면 온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니은 우주 평균 밀도가 인계 밀도를 넘어 가속적으로 증가한다. 자, 근데 평균 밀도가 인계 밀도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팽창이 멈춘다 그랬죠. 평균 밀도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 뭐라 했냐면 인계 밀도를 넘으면 이게 뭐가 하는 거야? 잡아다니는 힘이 커지니까 팽창은 멈추기 때문에 그러고서 수축하고 뭐가 돼? 닫힌 우주가 된다 그래서 닫힌 우주. 그러니까 닫힌 우주가 되면 팽창을 멈추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물질에 의해서 질량에 의해서 일어난다. X. 디귿 우주 안에 정상적인 물질 동그라미 보세요. 총 질량이 가속적으로 증가한다. 자, 물질의 총 질량이 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말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암흑 에너지는 얘기를 했지만 암흑 물질이 증가한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 물질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나오지 않은 얘기다.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물음표. 그러니까 기억은 올바른 얘기 동그라미고요. 니은은 반대되는 틀린 얘기고요. 디귿은 제시문에 언급되지 않은 알 수 없는 사실 물음표다. 그러니까 기억이 정답이다. 1번이 정답. 만약에 4번을 정답으로 하신 분이 있으면 이분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해 드릴 때 이 출제하는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는 방법은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 1번도 마찬가지지만 아닌 내용 그러니까 긴가민가하게 그러니까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맞나? 그러면서 막 추론을 하려고 막 하다 보면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긴가민가한 건 답이 아닐 확률이 크다. 왜냐하면 그거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4번에 답을 하신 분들은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특성을 아셔야 되죠. 자, 한번 다음 보기가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된 상황에서 기술한 것이다. 위 제시문의 가와 그죠? 보기를 함께 고려할 경우 다음 중 올바른 진술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보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등방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얘기다. 그럼 보기를 한번 보죠. 보기 내용을. 1960년대 중반 베일 연구소에
펜지아스와 윌슨은 동그라며 극초단파 안테나를 이용하여 무선 통신에 방해가 되는 밑줄 전파 잡음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것도 이제 간단한데 동그라미만 하시면 돼요. 전파 잡음의 원인. 그 결과 이 잡음은 안테나의 지향 방향과 관계없음을 발견하였다. 안테나를 태양 방향과 은하수 방향으로 맞추었을 때에도 잡음의 강도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잡음을 일으키는 전파 신호 동그라며 태양이나 은하수에서 방출된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다. 당연한 거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안테나를 태양 쪽으로 했는데 지지직이 더해. 그럼 뭐에서 나오는 것이 방해를 하는 거야? 태양이죠. 은하수 쪽으로 찍 하니까 이 잡음이 찌지직 더해.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로 하나 항상 똑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태양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에나 존재하는 거라는 사실이 되죠. 아무리 돌려도 뭐 잡음의 강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그래서 이 전파 신호는 고즉 표준 대파포라 이론을 연구하고 있던 디키에 의해 예측했던 밑줄 그어보세요. 극초단파 복사. 이것이 우주 초기에 일어났던 대폭발의 잔열. 뭐죠? 우주 배경 복사야. 그러니까 이게 뭐를 발견한 거냐면 이때 우주 배경 복사. 아까 그 우주 배경 복사의 특징이 뭐였어요? 등방성. 등방성이 뭐였어? 이쪽이나 저쪽이나 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게 우주 배경 복사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등방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방성은 아까 그 얘기를 해드렸죠. 이쪽 편 상관없이 다 동일한 그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잡음을 이쪽으로 돌리나 강도가 똑같이 등장한다. 자, 1번 보세요. 우주 배경 복사가 동그라며 등방적이라는 사실은 표준 대폭발 이론으로 예측된 것이었으나 극초단파가 우주 배경 복사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급팽창 이론이 등방성을 설명한 이후의 일이다. 근데 등방성은 표준 대폭발 이론으로 예측된 게 아니라 뭐였죠? 표준 대폭발 이론이 해명하지 못했다. 아까 가에 뭐라고 돼 있어? 약점이라고 했죠. 설명 못했어. 이걸 설명한 건 뭐예요? 급팽창 이론으로 가면서 한 거지. 이거는 원래 표준 대폭발 이론은 등방성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얘기죠. X.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올바른 진술을 찾는 거죠. 2번. 우주 배경 복사는 펜지아스와 윌슨이 발견할 당시 동그라며 등방적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후에 그 등방성이 밝혀짐에 따라 표준 대폭발론의 지지 근거에서 반대 근거로 역전되었다. 근데 펜지아스와 윌슨 아까 얘기한 당시에 등방성이 밝혀진 상태였죠. 그러니까 지금 등방성이 밝혀진 게 아닌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우리가 아까 얘기해드린 표준 대폭발 이론이 나올 때 등방성이라는 게 있었어. 근데 무슨 얘기야? 설명을 못했다고 했어. 근데 나중에 이게 발견이 된 거야. 그러니까 등방성이라는 건 이미 얘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X. 3번. 표준 대폭발 이론을 입증하는 증거로 등장한 동그라며 우주 배경 복사가 표준 대폭발 이론의 미해결 문제로 바뀐 것은 후에 이 복사가 지평선 거리를 넘어 밑줄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표준 대폭발 이론의 미해결 문제로 바뀐 건요. 지평선 거리를 넘어 상호작용이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게 아니라 반대 방향에도 방출 당시 뭐예요? 상호작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까 그걸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게 그 너머에서 사실은 상호작용이 불가능한데 등방성이라는 게 뭐예요? 상호작용이 없는데도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다라는 걸 잘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주의 상호작용하고는 상관이 없다. X. 자, 4번 보세요. 디키 등은 극초단파 복사가 전 우주에 골고루 퍼져 있는 대폭발의 잔열 동그라며 지평선 거리와 무관하게 등방성이 관측된다고 하였으나 구스는 지평선 거리 너머에 등방성을 부인함으로써 급팽창 이론을 제시하였다. 근데 구스는 등방성을 부인한 게 아니라 등방성을 설명하려고 표준 대폭발 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려고 급팽창 이론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인하지 않고 왜 그 등방성이 존재해야 되는지를 그러죠. 무슨 걸로?
그러니까 일어난 뒤 갑자기 10에서 35초 만에 막 1040배로 급팽창하면서 그 이후로 이게 같아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보완하려고 한 것이지 부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못 하셨더라도 것까지만 알면 되죠. 보완한 것이다. 그래서 1, 2, 3, 4번은 틀리면 정답은 5번이겠네요. 자, 극초단파 복사는 동그라며 등방성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로 확인되어 밑줄 표준 대폭발 이론의 증거로 간주되었으나 표준 대폭발 이론은 우주 배경 복사가 전 우주에 왜 등방적이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이론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기의 전파 잡음은 태양이나 은하수에서 발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극초단파 복사 이것이 바로 등방성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 맞죠. 그러니까 일치하는 거야. 이래서 그랬는데 이게 뒤에 왜 등방적이를 설명할 수 없는 게 그것이 불완전한 이론으로 된 거는 다 맞는 설명이죠. 5번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증거로 간주되었지만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로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건 맞지만 이게 왜 등방적인지는 표준 대폭발 이론이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5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5번. 예술의 기원은 무엇인가? 보세요. 예술은 번식과 생존, 동그라며 선택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이 진화 심리학자들의 주장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술 발생이 선택 그리고 특히 이거에 대한 진화 심리학자들 자의 주장 요걸 잘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특히 요 선택은 이제 나오지만 성선택 그래서 원래 누구야 찰스 다윈이 얘기한 여러분들이 자연도태설 자연선택설 알지만 찰스 다윈의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의 기원을 읽어보면 자연선택이 있고 뒤에 성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더 막강한 얘기들이 나와요. 처음에 주목하였던 것은 동그라며 성선택 현상이다. 동물이 생존 경쟁에서 밑줄 불이익을 감수하며 배우자의 시선을 끌기 위하여 아름답게 때또는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요란하게 꾸미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자연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러기, 공작새 이런 거 다 보시면 그 사자도 그래. 이 갈기 막 있고 뭐 하고 다 수컷이 더 예뻐. 수컷이 막 화려하고. 근데 사실은 화려한 색과 화려한 것들이 있으면 천적에 의해서 눈에 빨리 발견되니까 보호색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잡혀먹기가 쉽기 때문에 생존에는 굉장히 불리한 거야. 왜냐면 막 이 머리에 갈기나 또 혹은 아까 새들, 기러기도 되게 화려한 색깔을 두면 천적이.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공작새도 왜 꼬리를 쫙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불필요한 건데도 생존을 하는 데는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자연선택가설, 찰스 다윈이 자연선택가설을 설명하면서 뭐를 설명을 못했냐면 그러면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거에 맞게 진화했는데 쟤네들은 왜 저래? 그런 거죠. 쟤네들은 왜 저렇게 생존에 불리한 것들을 치장을 하고 갖고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 자연선택보다 생존보다 더 강한 게 성선택이야. 그러니까 남자들도 뭐요? 막 여성한테 선택받기 위해서 막 그 경쟁, 막 그 서로 쓸데없는 걸로 막 자존심 세우고 막 이게 수컷의 본능이야. 왜? 여자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작새가 이렇게 딱 하면 그 깃털의 윤기나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선택을 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동그라미 보세요. 번식을 위해서 적절한 짝을 찾는 일이 중요한 것은 인간의 경우에도 다를 게 없다. 남성은 자손을 낳아 길러줄 수 있는 여성을 원하고 여성은 임신, 수유, 양육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남성을 원한다. 이러한 차이는 성별에 따라 각각 구애 전략으로 나타나는데 남성은 자신을 밑줄 그어보세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밑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며 성실한 남성으로 보이려고 해. 그래야 선택을 잘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은 자신을 젊고 아름다우며 건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이게 서로의 이제 선택을. 그러니까 우리 보면 어디서 얘기하는데 여자한테 이제 남자
그렇게 해. 그럼 요즘은 특히 그런 데죠. 그러면 직업이 뭐야, 뭐 연봉을 얼마를 벌어, 막 이러는데 남자는 20대나 30대나 40대나 똑같다 그러잖아요. 이뻐? 뭐 이렇게, 그죠? 이뻐? 이것만 물어본대. 딴 걸 안 물어본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성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남성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여성은 젊고 아름다워. 뭐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예술과 연관 가능성이 큰 부분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 여성의 구애 전략이죠. 젊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자신을 치장하기 시작한다. 이게 화장이나 장식, 치장의 소산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치장 그리고 화장, 장식 이런 것들 하면서 모든 원시 부족의 여성에게서 볼 수 있는 붉은색 동그라미와 바디 페인팅은 여성의 임신 능력을 상징하고 바로 생리에서 그러니까 뭐야 건강하게 나는 생리를 하니까 뭐야 자식을 잘 낳을 수 있다. 그 예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왕의 그 간택을 한다 그러잖아요. 왕의 그럴 때 뭐가 있어? 뭐 자식을 잘 낳을 수 있는가? 다산의 상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그리고 간단해 세자를 낳아야 그죠? 이 왕세자를 낳아야 이 중전이나 이런 거에 권위가 있었지 못 낳으면 막 그런 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임신 능력과 건강한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이런 게 아주 중요했다는 거죠. 이번 점에서 예술의 역사를 어떻게 남성 예술가가 등장하였고 그렇지만에다가 별표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반대 내용이야 이건 이제. 그렇지만 이게 이제 여성들이 그렇다 쳐 남성 예술가가 등장하고 훨씬 많아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남성 예술. 그죠? 왜? 남성 예술가는 나올 수 없는 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얘는 뭐 해야 돼? 막 능력을 갖추려고 해야지. 얘가 예술을 하고 있고 치장하고 있고 하면 이상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보시면 이에 대하여 사회적 차별로 인해 여성 예술가의 기근 현상이 벌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역시 남성 예술가가 여성 예술가보다 많은 이유는 설명해 주어도 남성 예술가의 출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한다. 남성 예술가의 출현과 번성은 남성에게도 동그라며 예술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데 여성의 구애 전략이라는 모델로는 이 점을 설명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의 발생 원인을 지금 얘기한 여성의 구애 전략에서 화장이나 이런 거로부터 예술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면 남성 예술가들이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가 출현, 이 기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한다라는 게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남성 애들이 이 남성에게도 예술적 욕구가 있는가. 그리고 심지어 제가 볼 때는 뭐 홍석천 씨는 이렇게 저 서양에서도 그게 돼 있어요. 그 미용사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샤넬의 그 디자이너 남성들 오히려 그런 남자들이 어때 더 좀 약간 물론 이 호모나 호모섹슈얼한 이런 남성들이긴 하지만 상당한 예술적 감각을 보여주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의 이런 진화론적 설명이. 자, 번식을 위한 예술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게 성선택이나 이거 뭐라고 했어? 번식을 위한 예술. 여기 이제 동그라미. 남성의 예술에 대한 욕구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오프레이 밀러는 남녀를 불문하고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구의 경쟁이 있었고 이것이 예술을 출현시켰다고 주장했다. 버디 페인팅이나 화려한 장식이 원시 부족의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보편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 남자들도 막 그죠? 지금도 피트니스 센터 가서 막 하고 막 이게 문신하고 치장하고 남성도 마찬가지라 남성도 특히 원시 부족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남자들도 성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자 동그라미요 난점은 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도 뭐가 있다? 난점.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나 이런 게. 요게 뭔지를 동그라미 하시고 연결을 시켜보면 좋아요.
진화 심리학자들이 설명에 따르면 여성이 선호하는 남성은 밑줄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며 성실한 남성이다. 그런데 맹아적 예술 행위인 보디페인팅이나 화려한 장식에 이러한 특징이 반영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난점은 원래 이 선택설에 의하면 여성의 선호는 뭐가 있는 거야? 남성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런 능력을 보지. 여러분들이 어때요?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화장만 하고 그죠? 이쁘게 치장만 하고 일을 안 해. 그래서 근데 뭐 요즘 그거는 좀 다르긴 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방탄소년단이나 요즘 뭐 TXT인가? 그 방탄소년단의 뭐 동생 그룹. 근데 보면 그렇게 잘생기고 춤도 추는데 이게 어때? 경제적으로 이어지고 막 사회적인 능력까지 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이 치장만 하고 아마 매번 집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별로 좋아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여성의 선호와 이런 것들이 좀 다르지 않느냐. 근데 요즘에는 또 여성들이 능력이 있으면 그걸 이제 알파걸 그러고요 베타보이라고 해서 연하남인데 이제 뭐 그런 남성들이 능력이 있으면 뭐 너가 살림해라 이렇게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이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데 보통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대부분 남성들을 선택할 땐 치장보다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하는데 이런 거를 여기서는 이제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난점이다. 기원을 성선택으로 좁히지 않고 예술이 인간의 동그라며 생존 전략을 부여하는 차별적 이점에서 찾으려는 시도도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원시 예술에서 보이는 기하학적 문양은 밑줄이요. 거칠고 위험한 자연적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예술적 표현이며 화장이나 장식은 거친 자연과 조화 동그라미 이루고자 하는 예술적 기술이다. 인간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자연을 조절해 나가며 또한 예술의 생존 기술은 아니지만 동그라며 생존을 강화해주는 기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간단해. 예술의 기원을 설명하는 게 진화 심리학자들이 선선택에 의해서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세 가지 관점이 등장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여성의 구애 전략으로부터 설명을 하려고 했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딱 그러면 여성의 구애 전략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난점이 있는 거야. 남성 예술가들을 설명을 못했어.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이 나타난 게 번식을 위한 예술이라고 설명하면서 나와서 남성도 치장을 했다. 근데 얘도 난점이 있는 거야. 뭐가 난점이 있냐면 여성의 선호는 치장보다 남성이 이거니까 안 돼. 그래서 세 번째로 등장한 관점이 그러면 인간의 생존 전략이다. 그래서 자연과의 조화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관점을 잘 아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의 특징이나 개념을 잘 아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보기의 관점은 예술의 기원에 대한 진화심리학적 관점을 비판한 내용으로 타당한 것은 무엇인가? 자, 보기를 한번 보죠. 예술작품은 아름다운 것이다. 예술작품의 공통적인 성질은 무엇인가? 오직 한 가지 대답만이 가능해 보인다. 아름다운 형식이다. 자, 이런 게 아니라 얘하고 다른 예술작품이 아름다운 것은 결국 아름다운 형식. 그러니까 아름답게 생긴 형상화나 이런 거. 각각의 작품 속에는 조화로운 방식으로 결합된 밑줄, 선들과 색채, 특정한 형태들과 형태들의 관계들이 존재하며 그것들은 일체의 밑줄, 관심과 이익에서 벗어나 아름다움을 지닌다. 자, 이거는 사실 미적 관점에서 순수한 예술미, 이런 미적 관점에서 보는 아트 포 아트라고 하죠. 예술을 위한 그 자체로 봐야지 이거를 자꾸 얘네들 뭐라고 하는 거야. 이익 또 혹은 관심 뭐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로 설명하려는 거는 다 예술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그게 효용도나 무슨 뭐를 이렇게 성선택을 받기 위한 뭐 목적이 있다거나 이익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에서 나온 말과 이 보기에서 나온 내용의 그 주제가 어느 부분에서 상쇄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에는 이 진화심리학적 관점이 무슨 얘기야? 일체의 관심과 이익에서 벗어난 아름다움 그 자체를 지향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실용적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예술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죠. 무슨 얘기야? 예술이 거기 동그라미 보세요. 실용적 목적을 벗어난 순수한 형식에 구현하는 점을 간과했다라고 비판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술의 목적, 그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효용성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 순수한 형식 그 자체의 이런 대부분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형식주의 미학, 순수 미학이라고 얘기하는 데서는 그걸 자꾸 이게 유용하다, 이게 뭐 생존 전략으로 좋다. 예술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예술은 아름다움 그 자체로 봐야 한다라는 시각에서 이제 비판을 한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5번 한번 보자. 번식을 위한 예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번식을 위한 예술을 잘 알아야 돼. 관점을 고수하면서 기억을 해결하려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냐? 자, 번식을 위한 예술에서 갖고 있는 기억은 난점인데 그 난점은 뭐라고 그랬어? 여성의 선호가 요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번식을 위한 예술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번식을 위한 예술이라는 것을 유지하면서 남성의 그러한 예술적 욕구가 여성의 선호와 어떻게 이제 조화롭게 설명이 되느냐. 그러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구애 경쟁이 있었고, 그리고 예술을 출연한다. 근데 여성이 선호하는 남성이 주로 아까 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성실한 남성인데 바디 페인팅이나 화려한 장식은 이런 특징을 반영하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설득력이 없고, 그러니까 그죠? 그 경제력이나 이런 선호인데 버디 페인팅이나 이런 거 하는 데에는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유지하면서 예술 창작을 설명해낼 수 하는 것은 소거법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해결을 해보시면, 자 1번부터 한번 보세요. 그 기억 남성의 구애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이 밑줄이요. 다양한 예술적 방식으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 이 경제적인 이러한 요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 치장을 해. 그래서 사실은 현대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면 저 자유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원들보다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을 쓰고 치장을 하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옛날 원시부족도 그랬을 거야. 아무나 다 치장을 한 게 아니라 추장 아들이 어때? 시간도 남고 추장 아들이 시간도 있고 경제적 지위도 있으니까 화려한 화장을 했겠지. 먹고 사느라고 힘든 애는 치장도 못해.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얘기야? 그 유리한 조건들이 이 남성들의 화려한 치장과 연관성이 있다. 이걸 설명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시간 남아돌고 유려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남자들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골프 치고 명품백하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왜 그래? 시간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건이 있는 애들이 그런다는 거야. 먹고 살기.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 남성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치장도 뭐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유리한 조건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구애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 이게 뭐예요?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예술적으로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맞는 얘기다.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한번 볼까요? 남녀 사이의 맹아적 예술 행위에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예술이 동그라며 보편적 무의식 세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번식을 위한 예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해결안이라고 할 수 없고요. 3번도 여러 동물의 예에도 보듯이 인간 남성들이 여성 집단을 차지할 뿐 짝짓기에 여성의 선택권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것도 3, 4번은 이 4번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이나 버디 페인팅 같은 동그라미 해보세요. 신체적인 장식이 대개 원시사회의 구애 행동의 일부로 이루어진 것은 동그라미 종교적 제의의 일부로 행해졌다. 이건데 이거는 번식을 위한 예술이라는 것을 이 자체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게 무너진 거고, 종교적 얘기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이 전제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안 되겠죠. X고. 5번도 원시예술을 발전시켰던 시기의 경제사회 체계는 성 역할이 밑줄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남녀의 구애 행동이 체계적으로 차별화된 것이 아니었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근데 이 5번은 여성이 선호하는 남성상에 대한 제시문이 아까 사회적 경제적 체계였기 때문에 이 전제를 부정하는 게 돼서 사실은 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2, 3, 4, 5번은 전제를 바꿨거나 아니면 번식을 위한 예술의 이런 주장을 바꿨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이걸 유지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인 유리한 조건과 예술적 행위를 연관지어서 설명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유리한 조건이 뭐예요? 그런 애들이 예술적으로 이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은 1번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논술을 쓰실 때도 어떤 문제 해결을 주실 때 문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할 때 항상 그 전제 조건이나 이런 걸 유지하면서 좀 더 새로운 해결 방안을 내야지 그 전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앞에 모순이 발생하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시면 안 되겠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가 6번부터 또 풀어볼게요.